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빅데이터와 뉴미디어 진로 특강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된 안준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나고 표정들을 하나씩 보면서 질의응답도 받으면서 같이 소통하며 강의하고 싶은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쩔 수 없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양력을 가볍게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성결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외래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로특강 뉴미디어 분야를 강사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의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오늘 크게 목차를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여러분의 관점에서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빅데이터가 빅데이터만 말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비교적 괜찮은 예시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설명, 그 다음에 활용, 분석까지 마무리가 지어지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도대체 여러분들 요즘 말하고 있는 SNS, 뉴미디어, 도대체 뉴미디어가 뭐야? 근데 이 뉴미디어가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다 빅데이터에 기반이 돼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빅데이터와 뉴미디어의 상관관계는 뭐고, 지금의 뉴미디어는 어떤 빅데이터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미디어가 빅데이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뉴미디어라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유튜브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뭐 이용하는 친구분들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친구분들도 있지만 지금 OTT라고 오버 더 탑이라는 OTT라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가장 핫하고 가장 이제 괴물 기업이라고 하죠.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두 개를 필두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빅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빅데이터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진로 직업탐험에서도 봤던 것처럼 빅데이터라 하면 빅은 크다는 뜻이 아니라 많다는 뜻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의 데이터 생산 및 분석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힘들 정도의 광대한 양, 기본적으로 옛날에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수집했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서베이를 거쳐서 그 사람의 견해가 합쳐져서 보통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표본 집단이라고 하고 표본 분포라고 해도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의 데이터를 우리가 얻고 싶다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바로 분류가 가능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정형화된 정보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쌓이는 비정형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사진, 오디오, 영상,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새벽 시간대에 우리나라에서 KT 전화를 쓰는 휴대폰이겠죠. 어디서 가장 통화량이 많은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새벽 시간대 통화량을 왜 계산할까요?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도대체 왜 계산하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새벽 시간대 진하게, 여기 보시면 진하게 나타나는 구간들이 있죠. 진하게 나타나는 구간들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뭐 대리를 부르러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택시를 부르러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 뭐 데리러 와달라고 친구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새벽에 집이 아닌 집으로 귀가하기 위한 사람들이 통화를 하는 시간대와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야버스라는 거를 우리가 서울시에 여러분들 이제 M버스라고 해서 심야버스 많이 보실 텐데요. 그 심야버스가 어떤 형식으로 노선이 결정되는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의정부시에서도 이런 심야버스에 대한 노선도 똑같은 형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가장 유명한 공간으로 심야버스 노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 시간대에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장 많이 유입되고 빠져나가고 움직이는지, 시작 동선과 끝 동선은 어디인지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빅데이터로 뽑아내서 추출한 후에 심야버스 노선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빅데이터의 특징은 뭘까요? 이걸 이제 3V라고 합니다. 규모, 다양성, 소통.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기존 데이터와는 차별화된 정보를 갖게 되는데요. 엄청난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고도화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바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뭐라고요? 규모, 다양성, 속도. 규모라 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해요. 평균적으로 100TB 이상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말하는데요. 즉 엄청난 양의 방대한 규모를 일단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속도겠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쳐봐요. 근데 이거를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절대로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빅데이터는 잘 가공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잘 가공돼서 정량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여도 본래의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야 되고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실시간으로 쌓이는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다양성이죠. 어느 한 관점에서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보면 업종별 데이터 거래소 등록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드 회사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카드 회사에서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은 뭐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고 유료로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두 곳 다 굉장히 증가량이 늘었답니다. 언제부터? 코로나가 터진서부터. 근데 카드사가 코로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그 다음에 카드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수익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는 거죠. 뭐 국민카드일 수도 있고 뭐 신한카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뭐 신용카드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묶였습니다. 묶이다 보니까 옛날에 매출이 나오는 콘크리트 같았던 탄탄했던 매출이 예전처럼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카드 사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도대체 시민들이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많고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에 카드를 쓰는지 이 빅데이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이벤트도 열 거고요. 프로모션도 열 거고요. 사람들이 그 정해진 타겟층이 된 시점에 적재적소에 맞는 서비스를 카드사에서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규모나 속도, 다양성에 대해서도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기업들도 똑같이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빅데이터의 관련 사업 시장은 어떤 게 있을까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있고요. 옆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은 가장 진한 게 서비스,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가장 조그만 게 하드웨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실 테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된다면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양은 애초에는 2018년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소프트웨어랑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비약적으로 지금 서비스 분야가 높아진다고 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의 목적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빅데이터의 목적은 단순한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걸 서비스하는 거죠. 필요한 기업에게, 필요한 공공기업에게, 혹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기업에게, 필요한 회사에게, 필요한 현상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거에 대해서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멈춰서는 안 되는 경제적 인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고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만의 가치보다는 이거를 활용하는 것, 어디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와서 빅데이터의 필요성입니다. 빅데이터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요.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에 나눠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한정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직관적이며 자의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한 인간이 여러분들 어떤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오랜 시간을 하지 않는 이상 정말 큰 파이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야에서 오래 연구하고 또 오래 공부를 한 사람들이 혹은 분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결과물이 달라졌다는 거죠.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과거에는 그런 데이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1월 달에는 헬스 등록을 많이 하더라. 뭐 다이어트 식품의 매출이 올라가더라. 혹은 뭐 남자와 여자의 뭐 성별 비율 차이, 어떤 직업군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환절기 때가 되면은 이비인후과나 기관지 관련 병원의 매출이 늘어나더라. 이런 인과관계적 접근이 된다면 지금 현재로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통계를 내고요. 통계를 기반으로 조금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전문가의 어떤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보통 말하면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비정형화 데이터는 뭐예요? 도대체 비정형화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도출해서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바로 그거예요. KT 전화를 쓰는 KT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의 일정 시간에 GPS가 심야 노선버스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과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파생돼서 설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거죠. 비정형화된 사람들, 그냥 사람들의 일반 거기에 목적에 맞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다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를 도출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즉 과거의 의사결정보다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것이다. 웬만하면 맞는 결과로 도출이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폐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빅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럼 먼저 공공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카드사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가 있겠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거나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들.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될 때 다양한 기반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구별로 나눠서 이 구는 조금 더 소득이 높다더라, 이 구는 소득이 좀 낮네로 절대 이렇게 한 관점에서의 데이터만으로는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가볍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반드시 확보해야 될 골든타임, 농촌 지역에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를 제가 차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가 뭐냐면 한 지역의 경우 도심이면 5분 안에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구조대가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거는 5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뭐 경찰에 연락을 하든 소방관에 연락을 하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서 더 큰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서라도 도심에서의 출동 거리와 농촌까지 가는 거에 대한 출동 거리가 상이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두 개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시간대에는 이 시간이 걸린다더라, 이런 시간이 걸린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뭐가 되죠? 배차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도심은 시간대에 따른 이동속도 편차를 정확히 수치할 수 있고, 농촌은 소방서와 구급차를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 취약 지역을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라고 여기서 돼 있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바로 어둠 속에 든든한 지킴이, CCTV라는 게 있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은 CCTV가 없는 뭐 지역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수도권에 혹은 도심에 집중될 수도 있고, 아무리 우리가 조목조목 CCTV가 많다고 해도 정말 이곳에 CCTV가 필요한지, 혹은 진짜 CCTV가 필요한 사각지대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신규 설치를 급중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산정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의정부가 속해 있는 경기도는 지난 2014년 범죄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원시의 CCTV 사각지대와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했대요. 또 경기 지역 경찰청과 업무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 지수와 예측 지수를 개발해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범죄 발생에 미치는 유동 인구 분포 지수와 기존 CCTV 현황을 바탕으로 CCTV 우선 설치 지역과 최우선 설치 지역, 이것들을 나눠서 방범지대에서부터 조금 더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CCTV를 설치하는 곳이 아니라 범죄가 그동안 일어났던 양상들,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일어났던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들을 추출해내서 CCTV에 설치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범인 검거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것도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찰청은 데이터의 분류, 분석 기법을 통해서 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여러 가지 추정 모델을 만들었고, 기본의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최신 기술 등 4개의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테스트를 시행했고, 이 또한 1만 개의 동의어와 700개의 불용어 사전 자체 개발을 통해서 최적화를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수많은 구슬들을 어떻게 껴야 될지라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데, 범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옛날에는 바닥에 이렇게 여러분들 깔아놓고 이렇게 전과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무작위로 감에 의존해서 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비슷한 시간대에 혹은 비슷한 체형대에 비슷한 금액대, 비슷한 물품대,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종합해 나가서 지금 이 범죄가 그전에 일어났던 어떤 범죄랑 굉장히 흡사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차용해내면서 훨씬 더 신속하게 범인 검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이런 기사 내용도 활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활용 사례는 정보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작년에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대학생이 개발했다고 해서 화제가 많이 됐었던 건데 이게 뭘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코로나가 확진자를 받은 사람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에 대한 알고리즘을 수치화시킨 겁니다. 보니까 특정 거주 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추적하여 환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할 수 있고, 지금은 보통은 그 사람이 확진자가 뜨면 뭐부터 되죠? 카드사부터 다 수거해 가죠. 그 사람이 어느 시간대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면 체크카드로 어딜 긁었는지부터 역추적해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드 사용과 도대체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뭐가 연관관계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특히 청소년 분들의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사례로 이용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과 이런 뉴미디어에 파생되는 것들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뉴미디어의 활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OTT라는 개념이에요. 대표적 사례가 넷플릭스고, 여러분들 왓챠 보시죠? 그 다음에 뭐 시즌 보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OTT라고 해요. 이제 오버 더 탑이라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IPTV라 그래서 TV 다시 보기 많이 하시죠? 그런 랜선, 즉 탑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오버 더 탑, 그런 어떤 기계 없이, 랩탑 박스 없이 자유롭게 옮겨가면서 TV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마트폰으로부터 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받지 않고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원래는 어떤 회사였냐? 바로 DVD 대여 회사였는데요. 방대한 양의 DVD를 대여해주는 업체로 시작을 하다 보니 이들이 안 거죠, 사람들이. 어떤 영화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어떤 영화는 잘 안 나가네. 어느 계절에는 이 영화가 이상하게 이런 장르 영화들이 많이 나가는데 요 시간대는 요 영화가 많이 나가는구나. 올해는 요런 영화가 주로 유행이었네. 이런 식으로 영상의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나 영화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 부분을 넷플릭스는 빅데이터에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글로벌 OTT 가입자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유료 방송은 똑같이 거의 성장을 안 하고 있는 반면에 구독형 OTT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구독형 OTT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넷플릭스도 여러분 기본적인 돈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지불을 해야지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구독형 OTT라고 그럽니다. 넷플릭스도 구독형 OTT죠.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곡선이 상승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구독형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가입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 계약, 독점 체결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전에 글쎄 어떻게 할까요? 뭐 월드컵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번에 MBC에서 단독으로 한국 대 뭐 예를 들어 한국 대 미국 축구 경기를 무조건 한대요. 그럼 우리는 MBC에다 쏠리겠죠. 이러면은 MBC를 만약에 가입한 시청자라면 MBC로 갈 텐데, 문제는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에 대해서는 독점 계약을 평생 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독점 계약을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기관에 따라서의 독점 규제만 유지되고요. 언제든지 막힐 수도, 언제든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 우리를 구독하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죠? 바로 자체 컨텐츠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리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는 건 아마 킹덤 이런 영화일 텐데요. 드라마죠. 어쨌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먼저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로 굉장히 크게 방향을 일으키는데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정치 드라마, 시즌제 드라마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내가 거의 태어났을 때쯤에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거의 뭐 두세 살 때 나온 시작한 드라마를 내가 꼭 알아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드라마가 처음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거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독,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 드라마에 어울리는 남자 캐릭터의 주인공, 여성 주인공, 시작부터 끝까지 감독부터 배우 캐스팅까지 모든 걸 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만 뽑아서 드라마로 만든 게 하우스 오브 카드고 대박이 납니다. 장르의 파괴라고 해요. 넷플릭스는 소위. 즉 말해서 넷플릭스로 들어가면 유튜브처럼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틀어줘요. 뭘 기반해서요? 빅데이터를 기반해서요. 셀 수 없는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 막 1시간짜리 영상을 보면 1시간짜리 영상을 꾸준히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는 빨리 넘어가다가 어느 구간은 여러분들이 빨리 안 넘어가고 오래 걸려요. 그러면 앞으로 넘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넷플릭스 알고리즘을 학습합니다. 여러분들을. 왜 이 사람이 이 장면에서 앞으로 안 넘기고 계속 볼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영상 하나만 본 게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던 수십 개, 수백 개의 영상을 빅데이터 안으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재밌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액션 씬이 나오면 멈추구나. 이 친구는 키스 씬이 나오면 멈추구나. 이 친구는 썸을 타는 장면이 나오면 멈추구나. 이 친구는 뭔가 공상과학 씬이 나오면 멈추구나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는 에메랄드빛 하늘에 뉴질랜드의 들푸른 초원에 180 이상이 되는 백인 남성이 동양인 여자와 같이 걷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르 파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최적의 모델을 그려내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액션, 로맨스 이런 장르가 아니고요. 더 들어가서 그 장면들을 분석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르, 남성, 여성, 액션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부수적인 배경과 기자재 하나까지 다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조금 더 그 사람의 취향을 끝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을 테니 보통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 있죠.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날 여기로 이끌었다.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여서, 예를 들면 먹방이기 때문에, 뭐 뷰티이기 때문에,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먹방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유튜브가 진짜 먹방만 추천을 하나요?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노래 영상만 어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끈질기게 추천하는 영상은 보면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건 유튜브가 절대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보는 카테고리 하나만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고 가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했듯 하우스 오브 카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뭐 알고리즘이 나오기,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도 SNS를 통한 마케팅 분석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당연히 이 그래비티라는 걸 안 쓰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할리우드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2014년도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 출시되는 영화에 대한 관람객의 반응을 분석해 흥행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해요. 20대부터 50대 사이의 성인 중 영화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SNS 이용자이며 그 비중이 2010년도 35%에도 최근 60%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 대한 마케팅도 요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사실 영화가 개봉이 되면은 TV 광고 혹은 뭐 연예가 중계 혹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지상파 방송의 예능 이런 거 나와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홍보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무조건 홍보를 하죠. 런닝맨에 나가고 아는 형님 나가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의 SNS 마케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딱 하나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뉴미디어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깃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면 이건 제가 진짜로 운영하고 있는 17만 명 정도 되는 채널인 잠골버스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실시간 조회수와 최근 계시는 동영상, 시청시간 조회수, 많이 본 동영상, 시청시간, 구독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표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 콘텐츠의 업로드 주기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48시간, 7일, 28일, 90일이 있어요. 그런 48시간의 조회수를 보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어떤 걸 추출해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추출할 수가 있죠? 48시간 동안 몇 시대가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48시간에 이 조회수를 보고 저는 뭘 설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업로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7일 있죠? 7일 동안 지금 보시면 11월 7일 정도가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네요. 그럼 저는 이게 만약에 목요일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정말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 대비 조회수가 많은지 확인을 28일로 해볼게요. 그럼 정말로 매주 목요일마다 성처럼 지금 왼쪽 하단을 보시면 성처럼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쯤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 초반 트래픽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 좋겠다 라고 제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 나온 통계치의 결과가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회수와 시청시간을 대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파일을 왜 갖고 오셨나요? 선생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왜냐면 조회수의 대비와 여러분들 시청시간의 대비가 데이터상 맞지 않아요. 이건 어떤 의미죠? 바로 조회수가 높은데 시청시간이 낮다. 그래서 그래프가 빅데이터상 똑같지가 않다. 조회수 느낌별로 지금 시청시간도 똑같이 되는데 시청시간이 만약에 낮아요. 그럼 뭐가 돼요? 사람들이 클릭했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청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유튜브 알고리즘 상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채널이 썸네일이나 제목과는 다른 소스를 영상에서 제공하나? 라는 거를 의심케 하는 방면이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트래픽 소스 유형이라면 보시면 탐색 기능, 추천 동영상, 채널 페이지인데, 탐색 기능과 추천 동영상은 어떤 걸 말할까요? 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추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추천 동영상이 19.6%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바로 내 영상 중에 19.6%는 유튜브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퍼다 날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알고리즘 안에서 분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19.6%는 지금 알고리즘 상에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흥미로워한다는 걸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무수히 봤던 영상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출출해 낸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옆에 보면 검색 통계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상위 유튜버 검색어라는 게 나와요. 보면 잠골버, 사랑이란 멜론은 없어,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조금 취했어,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이게 위에서부터 상위 6개의 인기 링크가 뜹니다. 이것도 빅데이터를 추출해서 상위에 어떤 검색어들이 노출이 됐을 때, 어떤 거를 검색을 유튜브에 했을 때 제 채널에 상당히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컨텐츠를 추천하는 상위 동영상, 즉 사랑이란 멜론은 없어 무반주 곱하기 5기업 대결 영상을 보다 보면 그 밑에 추천 영상들이 달려진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추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가 가능하다고 했죠? 바로 타깃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레거시 미디어나 매스 미디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 앞에 기본적으로 광고를 붙이면 광고 효과가 클 것이다. 메인 신문사에 광고를 실으면, 신문지에 광고를 실으면 구독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노출되는 게 많을 것이다. 청취자가 많은 시간대에 라디오 중간 타임에 광고를 넣으면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이것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바로 카테고리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삐쭈라는 크리에이터가 콜롬비아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장삐쭈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자타공인 최고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지만 장삐쭈 채널이 새롭게 만들어진 급식생이라는 세계관과 커피 브랜드 콜롬비아나가 협업을 한 사례인데요. 당시 500만 뷰인데 지금은 1700만 뷰 정도 제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타깃층이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먹방 크리에이터는 먹방만 타깃층 하는 게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리뷰 채널에서는 리뷰가 맞고, 교육 채널에서는 아니면 IT를 전문적으로 하는 크리에이터에게는 IT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한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장삐쭈가 가지고 있는 되게 신선한 바람과 지금 새로 출시하는 콜롬비아나라는 이미 레스비나 조지아라는 이미 양대 산맥이 가득가득한 캔커피 시장에서 새로운 콜롬비아나라는 이런 캔이 와서 이 시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과연 어떤 성격에 맞는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낼지 빅데이터가 가능해졌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타깃층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먹방 유튜버에게 만약에 먹는 식품을 협찬을 하거나 광고를 진행했을 때 최소 그 구독자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있거나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잠재적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볼 줄 모르는 매스미디어에 내는 것보다 어쩌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빅데이터를 통한 뉴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꼰대의 밥 먹자가 떡군이네 떡볶이라고 하는데요. 개그 콘서트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에 대화가 필요해라는 개그 콘서트의 인기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게스트와 이렇게 애드립으로 무언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벌어지는 이 애드립이 이 코너의 사실 주였단 말이죠. 근데 식탁 안에 무언가 항상 차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탁 안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떡볶이, 피자 이런 것들이 광고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너무 어쩌면 이거 먹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단 딱 봤을 때 이게 주인공은 아니지만 없으면 무조건 허전한 이런 것도 마케팅 팀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뉴미디어를 봤을 때, 유튜브를 봤을 때 충분히 타겟층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식대학과 필굿도 마찬가지고요. 광고 현황 같은 것도 이런 빅데이터를 통한 뉴미디어가 훨씬 더
빠르게 온라인이 광고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고요. 방송은 그거에 인해서 적어졌고 인쇄 광고비는 더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썸네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썸네일도 여러분들 썸네일이 뭐죠? 바로 이 엄지손톱이라는 뜻이에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썸네일이라고 하면은 맨 앞에 들어가기 전에 보는 그림과 제목을 말할 텐데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썸네일을 막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빅데이터로 뽑아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썸네일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썸네일의 중요성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클릭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초반 유튜버, 초반 컨텐츠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데요. 저는 뭐 썸네일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놔도 클릭을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유명한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겸님이라든지 엄청나게 유명한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볼 때 뭐 스브스케치라든지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미우새 클립 영상을 썸네일이 어떤지 보고 사실 들어가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게 엄지손가락으로 넘기는 이 시간 안에서 무언가 잡아내려면 초기의 채널들이 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내 채널을 키우고 싶을 때 이걸 잡아내려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분석한 이 결과물도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포 앤 애프터라는 거죠. 여러분들 썸네일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 한 공간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니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 노력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컨텐츠나 아니면 뷰티 컨텐츠에서 굉장히 많이, 아니면 몸을 만드는 힐링 컨텐츠에서 많이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저는 스포 싫어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은 영상에서 담아낼 테니 시작과 끝을 한 공간에 붙이는 걸, 여러분들은 극과 극의 상황을 한 공간에서 붙이는 걸 꽤나 흥미로워한다는 사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극과 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극과 극을 통해서 뭐 하는 거? VS, 즉 대결 구도로 가는 것도 좋아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먹방 할 건데 이렇게 뭐 대결 구도로 어떻게 썸네일을 찍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염라대왕 라면을 먹기 전에 막 호기로운 표정, 그리고 염라대왕을 먹고 난 후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이렇게 두 가지만 돼도 충분히 대결 구도가 가능합니다. 꼭 정말 무언가 주체가 있어야만 대결 구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썸네일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썸네일이라고 한다면 컨텐츠 자체를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비교 분류 분석하는 영상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넘어가서 꿀팁 유형입니다. 꿀팁 유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정보성 채널이라는 거죠. 근데 정보성 채널일 때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를 넣는 게 좋은 겁니다. 위에 보니까 눈썹 찢는 뷰러로 코에 있는 피지를 찝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옆에를 보니까 당신이 알고 있어야 될 38가지 일상 꿀팁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글쎄요. 당신이 알고 있어야 될 38가지 일상 꿀팁이라. 그럼 이 사람은 38개를 찍었다는 건데요. 썸네일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완벽하게 걷어내고 자기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요약본이 아닌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 글자 없이 그림만 딱 올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상생활 40가지 꿀팁에서도 아이폰과 갤럭시가 나와도 손가락으로 클릭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 복잡하진 않아도 직관적으로 해석은 가능한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때, 호기심이 들 때 2초 정도를 더 소요해서 밑에 있는 제목까지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제목에 있는 글로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면서 마음이 호불호에서 호로 바뀐다면 보통 클릭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성 꿀팁은 여기서 어떤 팁이 있냐? 아예 하이라이트 영상만 넣던지 아예 글자만 넣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꿀팁이에요. 프리미어 프로 기초 5분 안에 부수기, 이게 있어요. 이거를 사실 그림으로 썸네일 그림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글자로 큼지막하게 넣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카 유형, 옆에는 몰카는 특정상의 연출에서 흥미 유발인데, 이게 빅데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류의 썸네일 및 유형이라고 왜 나눠놨을까요? 유튜브에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몰카 유형을 볼 때 어느 시점에 있죠?
속이는 사람의 입장이 있나요? 아니면 속는 사람의 입장이 있나요? 바로 속이는 사람의 입장이 있죠. 속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영상을 본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게 가능하다는 거죠? 대리 만족이 가능하다는 거다. 대리 만족이 가능한 것만큼 인간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드라마, 영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는 가장 큰 이유,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리만족이잖아요. 대리만족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여러분들께 꽤 많은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점. 그로 인해도 몰카 유형은 사실 유튜브 안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렇게 말하면은 좀 너무 간 얘기지만 이경규 아저씨의 정말 몰래카메라부터 해외에는 언더커버 보스라는 채널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몰카 유형의 채널들은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는 빅데이터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면 이제 어벤져스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벤져스 유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작년에 칩이라는 채널에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64가지 방법, 혹은 2018 아는 만큼 들리는 노래, 혹은 여기서 피식대학이 말했던 그런 직업별로 성대모사를 다 하는 거. 그리고 유준호라는 이제 유명 100만이 다 돼가는 유튜버가 뭐 이번에 펜트하우스 성대모사 12가지 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 가지 알아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대모사가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 영상에 다 올리면 난 다음번에 뭐 올려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 유형은 리스크가 있어요. 빅데이터가 아무리 어벤져스 유형이 인기가 많다고 해도 이거는 크리에이터한테는 리스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걸 해야 될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채널의 규모 증가입니다.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데 모아놓으면 어떨 때 필요하죠? 채널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때. 칩이라는 유튜브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64가지 방법을 찍기 전에 구독자가 19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계기로 6개월 후에는 120만 명이 됐죠. 즉 막 그대로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초기 채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느 한 집합에 모여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소비할 만한, 한 번 정도는 공수를 크게 들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빅데이터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뷰 형식과 아까 말했던 꿀팁 형식의 차이점은 리뷰 형식은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점, 같이 시작해도 된다는 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언박싱 영상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는 얘기입니다. 다음번에 마지막으로는 블랙 유형이 있습니다. 블랙 유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혹은 이제 채널을 떠나겠습니다. 혹은 뭐 커플 채널인데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진짜 그래요? 아닙니다. 들어보면 저희 사실은 연애는 여기까지만 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박수 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거죠. 썸네일은 지표, 즉 영상에 대한 좌표를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아예 무시한 것도 꽤나 이벤트 형식으로 종종 넣어주면 굉장히 좋다는 것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미디어 적용 사례인데요. 이건 뭐냐면 제목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까는 내가 촬영한 콘텐츠 주제들이 어떤 키워드에 많이 검색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먹방을 하고 싶어요. 그럼 먹방에서 그칠 게 아니라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 10대 여학생 중에서 매운 걸 좋아하는 학생을 타겟층으로 잡겠어. 최대한 세밀하게 들어가라는 거죠. 최대한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기에 맞는 최근에 그럼 먹방 유튜버들 중에 뭐 정말 잘 되고 있는 사람들 7, 6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찍었던 영상들을 한번 분리해 보는 거예요.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니까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제 정돈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알아보니까 중국 당면이 요즘 많이 뜨네? 이 생각이 만약에 든다고 칩시다. 그럼 중국 당면을 엽기 떡볶이에 넣어가지고 먹어보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키워드에 대한 설정도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내 영상이 검색이 되는 상위 검색어, 상위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태그 키워드를 만들어서 내 채널에 대한 흐름을 전에 잘 나왔던 영상과 함께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튜브 제작 과정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주기랑 요일 설정한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올리는 것보단 아까의 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통해서 나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업로드하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겠다.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빅데이터와 뉴미디어에 대한 강의를 마쳤는데요. 맨 처음에 빅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 딱 봐도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하잖아요. 뭐 뉴미디어도 사실 잘 모르겠고. 하지만 말 그대로 빅데이터와 뉴미디어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이 직업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파생되고 있는 진로를 설정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청소년분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